내지 3번에 끊어서 나가는 걸로 할 거고 시작할게요. 네,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셀 사이클이라는 것은 결국 셀이 한 주기, 즉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이 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되는 세포의 생명 과정 중에 한 가지인데, 이 셀 사이클에서 가장 이 셀 사이클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 세포 자체가 자라는데 그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포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분열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미성숙한 상태의 딸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싱글셀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스터 같은 경우는 외부 환경에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생존에 취약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면, 사이클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세포 자체가 효율적으로 생존에 나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세포들은 멀티셀룰러 오르가니즘이든 싱글셀 오르가니즘이든 대부분 다 이제 셀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해서 적당한 크기의 자신들의 사이즈를 유지를 하고 시간에 맞춰서 이런 기적들이 조절이 됩니다. 지금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이클을 조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제 체크포인트 패스웨이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패스웨이를 이용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셀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이런 시간적인 흐름의 개념이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분열을 시작을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시 성장을 지속을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DNA를 레플리케이션을 한다라든지 이런 각각의 단계가 시간에 맞춰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시간의 흐름도 결국 외부나 세포 내부에 있는 환경과 그에 따른 셀 시그널링 그리고 다양한 몰레큘들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크포인트 패스웨이는 쉽게 생각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느냐 마느냐 이거를 결정을 하는 패스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이제 G1, Gap1, S, G2, M 페이지 이 사이클들이 계속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뭐 다양한 셀 사이클에 관련된 몰레큘,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린과 CDK라고 하는 이제 셀 사이클을 조절을 해주는 핵심 인자들 몇 종류가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진화적으로도 보존이 잘 되어 있고 여러 모든 오르가니즘에서 연구를 통해서 이 몰레큘들이 공통적으로 유캐리어트에서 셀 사이클을 조절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섹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토돌로지적인 측면에서 어떤 모델 오르가니즘을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또 그 모델 오르가니즘의 특성이 어떻게 해서 셀 사이클을 조절하는지 그런 걸 연구를 하는데 효율성이 좋았는지를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CDK 액티비티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여기서 말하는 CDK는 사이클린 디펜던트한 카이네이스, 일종의 포스포릴레이션을 유발해주는 엔자임인데 이 CDK가 어떻게 해서 그 기능이 조절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여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디테일한 각 스텝마다 일어나는 몰레큘러 이벤트들을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어떻게 해서 셀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지까지 다루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 사이클을 이렇게 보시면 생명과학 시간 때 배우는 거죠. 그래서 G1 페이지와 S 페이지, G2 그리고 M, 여기 마이토시스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G1 페이지는 결국 세포가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S 페이지인 DNA가 레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매트리얼, 즉 RNA라든지 프로테인들의 양을 다시 준비를 하는 시기, 즉 S 페이지를 위해서 성장을 하고 준비를 하는 단계죠. 그리고 S 페이지는 실제로 DNA가 듀플리케이션이 되면서 마이토시스를 하기 위한 지노믹 인포메이션을 2배로 증가를 시켜주는 단계고, G2는 이제 M 페이지까지의 사이 단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M 페이지는 결국 저희가 지난 튜블린을 배울 때도 많이 다뤘었죠. 마이토시스 단계고 결국 다양한 스텝,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스텝을 통해서
크로모점이 세퍼레이션이 되고 사이토키네시스에 의해서 셀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 과정인데 결국 이 당시에 있는 크로모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M 페이즈 이전에 있는 DNA 매트리얼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크로마티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크로모솜은 굉장히 컨덴스된 상태고 마이토시스 단계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응집된 상태의 크로마티드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노믹 매트리얼들이 컨덴스되어 있고 이미 레플리케이션이 되어 있고 그리고 레플리케이션 돼서 있는 애들은 이제 각각 우리가 시스터 크로마티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스터 크로마티드는 결국 특정한 프로테인들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프로테인의 크로스링크에 의해서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튜블린을 배울 때도 얘기를 했었고 생명과학 시간에도 다른 내용을 하죠. 자,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셨는데 마이토시스 단계를 또 다시 한번 봐볼게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때 튜블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지난 챕터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프로페이즈 때 센트로즘이 양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스핀들이 뻗어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메타페이즈 때 여기서는 프로메타페이즈를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때 뉴클리어스 엔빌럽이 사라진 상태고 미드 에리어에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고 이때 스핀을 풀어서 나온 스핀들이 터치를 해서 연결이 되게 되면 아나페이즈 때 끊어지고 양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텔로페이즈랑 사이토키네시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세포씩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이제 프로페이즈 단계에서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클리어 엔벨럽이 사라지고 그리고 특히 또 이제 골츠 컴플렉스가 디렉트가 되면서 다른 베지클 상태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는 중요한 건 이 챕터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많은 내용이 이 과정 자체 그리고 이 사이클이 도는 방식들은 굉장히 진화적으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부터 사람의 포유류의 세포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보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놓은 것처럼 이 한 사이클이 도는데 즉 하나의 세포가 성장을 하고 두 개로 나눠진 다음에 다시 성장을 하는 이 단계가 이제 스페시스 종마다 조금씩 그 시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경우는 우리가 실험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사람에 존재하는 세포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이제 하루 정도면 이 사이클이 한 바퀴를 도는데 이거에 비해서 이스트는 이제 90분 정도면 한 사이클을 완료를 하게 되죠. 이러한 진화적으로 프로세스는 굉장히 많이 보존이 되어 있지만 그 시간, 소요되는 시간에는 좀 베리에이션이 있다라는 거를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셀 사이클을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개의 단백질을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사이클린과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스, 대부분 이제 CDK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단백질로 구성이 된 헤테로다이머리 컴플렉스가 이러한 셀 사이클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각각의 체크 포인트들이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G1 페이지 이때부터 보면은 과연 셀 사이즈는 적합한가? 아니면 뉴트리언트는 충분한가? DNA에 데미지는 없었는가? 아니면 성장하는 팩터, 그로스 팩터들이 존재하는가를 확인을 하고 이 외부 인지, 이러한 사항들을 인지를 해서 아니면 이러한 사항들에 반응을 해서 각각 여기서 같은 경우는 사이클린 D와 CDK6로 구성이 된 이 컴플렉스 아니면 사이클린 D와 CDK4로 구성이 된 컴플렉스가 G1에서 S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지 마는지를 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외부 환경 그리고 내부의 상황과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을 하면서 셀은 각각 있는 CDK와 사이클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지금 머시너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셀 사이클을 조절을 해줍니다. 자세한 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더 많이 다루게 될 테니까 오버뷰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셀 사이클을 연구를 사람들이 진행했는데 다양한
모델 오르가니즘을 통해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지금 있는 것처럼 이제 버딩 이스트,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쉽게 알고 있는 이렇게 그 하나의 개체에서 뻗어나오는 추락법이라고 부르는 걸 얘기하죠. 이렇게 삐욱 하고 나오는 이런 애들을 버딩 이스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스트 말고 아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포유류의 세포들처럼 딱 반으로 성장을 한 다음에 반으로 쪼개지는 이러한 이스트들도 있으니까 피전 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반으로 쪼개지는 과정을 피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피전 이스트, 이런 두 종류의 이스트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우선 이 이스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상대적으로 지노մ 에디팅이 좀 쉬워요. 유전자를 도입을 하는 것도 쉽고 특정 유전자를 제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특정한 그리고 대량으로 키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많은 숫자의 개체를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에 힘입어서 셀 사이클에 관련된 몰레큘들을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죠. 자, 그래서 버딩 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셀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작은 돌기식으로 개체가 삐져나오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성장을 하는데, 우선 장점이 이거는 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즉 성장의 단계를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있는 외형을 따라서 그 단계별로 개체들을 선별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면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단백질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G1에서 S, 즉 이렇게 제일 쉽게 구분될 수 있는 거는 이 크기는 헷갈릴 수 있겠죠. 삐져나온 상태는. 근데 삐져나오기 전과 삐져나온 후 이 두 개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 G1에서 S 페이지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피저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나눠지는 단계인데, 교과서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G2에서 마이토시스로 단계를 들어가는데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모델은 개구리 알이에요. 지금 보면은 우선은 개구리 알에서 사이클린과 CDK 몰레큘 자체를 처음 분석을 했는데, 개구리 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이제 특정 모델화가 된 개구리가 있거든요. 제노토스 라이비스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걔네들의 그런 난자, 에그 같은 경우는 그냥 1mm 정도가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쉽게 단백질을 많이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셀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셀을 여러 개를 키워서 거기서 프로테인을 익스트랙트 한다든지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 자체가 굉장히 크죠. 크기 때문에 프로테인의 익스트랙션을 했을 때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인의 양이 우선 많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바이오케미컬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핸들링하기도 당연히 쉽고요. 근데 이러한 그 세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더해서 얘네들의 발생학적인 단계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포유류의 수정 단계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얘네들이 마이토시스가 어디에서 이게 효율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었는지는, 이제 오사이트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을 맞이하기 전에, 처리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기 전에 성장을 다 하면은 얘네들은 셀 사이클이 G2 페이지에서 딱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싱크로나이즈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개의 프로그 에그들을 특정한 단계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을 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메이오시스 감수 분열을 시작을 하는데, 감수 분열을 하고 수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G2에서 맞춰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저희 실험자들이 필요한 단계별로 시간을 정해서 분석을 하면은 특정 단계, 특정 상태에 있는 현상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처음 이렇게 하나가 원셀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솔직히 이 안에서 메이오시스가 일어나고 아니면은 메이오시스 2, 대부분 이거는 포유류도 마찬가지인데, 메타페이즈 2에서 어레스트가 된 상태, 그리고 수정을 하고 이때까지는 외형상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폴라바디 이렇게 세컨 폴라바디 나온다는 건데 잘 안 보여요. 근데 장점은
이게 원셀인데 딱 수정이 되고 투셀로 딱 가면은 이제 모양이 바뀐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줄이 생기니까. 그리고 발생 특성상 이 처음 클리비지를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같은 시간 같은 타임라인으로 11번의 분열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 얘기는 마찬가지로 이 단계로 정확하게 도입한 난자들을 모아서 그때부터 분석을 시작하면은 마이토시스의 단계가 거의 맞춰진 상태인 샘플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이 11번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분석에 특정 타이밍을 정해서 분석을 하기가 쉬웠고 단백질의 추출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다량의 단백질 추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이 장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드로스필라 모델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몰라요. 드로스필라는. 근데 드로스필라는 지금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마이토시스 단계가 있고 메이오시스 단계가 있고 엔도사이클레이즈라고 있는 단계가 있죠.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엔도사이클레이즈는 계속해서 그 안에 세포가 마이토시스를 들어가지는 않는데 계속 DNA가 레플리케이션 되는 단계입니다. 이런 특정한 현상들을 가진 상태, 특정 단계 아니면 특정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는 세포들이 개체 안에 여러 곳에 분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발생과 마이토시스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활용을 하는데 일종의 그런 마우스 모델이 잘 확립이 되기 이전에는 드로스필라를 활용을 해서 셀 사이클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됐었죠. 엠브로에서 라바 스테이지 가고 번데기인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도 각각의 셀들마다 가지는 특이성들이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조직의 발달 그리고 마이토시스를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CDK와 이제 사이클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종료가 됐고 그거를 바탕으로 노벨상도 받았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결국 다시 마말리안 셀들로 오게 됐죠. 근데 마말리안 셀들은 이제 저희가 물론 마말리안 셀들 아니면 이제 티슈 컬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포유류의 세포들을 가지고 이런 셀 사이클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는데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세포, 정상 세포는 대략 체외에서 배양을 하면은 20에서 한 25사이클, 뭐 긴 거는 40사이클 이 정도까지 즉 20번에서 40번 정도의 분열을 하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구를 계속 하려면 그리고 모델을 확립을 해서 계속해서 키우려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찾게 되는데 첫 번째 대안이 이제 튜머 오리진. 튜머뿐만이 아니라 캔서라고 얘기를 할게요. 캔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한대로 계속 증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증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을 하는 데에서는 용이점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캔서는 셀 사이클이 망가진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모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포가 이제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바로 세포를 떼내면 그런 세포를 이제 프라이머리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라이머리 셀에서 어떤 유전자 조작을 가하면 얘네들이 이모털라이제이션이 가능해요. 무한으로 증식을 하는 거죠. 캔서와 유사하기는 한데 이제 성장의 측면에서 그런 거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모털라이제이션이 된 세포들도 계속해서 자라다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자라기도 하고 사이클이 좀 꼬입니다. 안에서 있는 셀 사이클들이 많이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모털라이즈를 저희가 이론적으로 많이 시켰다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키우게 되면은 이제 그 증식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네센스라고 얘기하는데 노화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 얘기는 분열을 하면 할수록 세포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되고 연구를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많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근데 결국엔 이 모든 게 다 셀 사이클 자체가 우리가 셀 사이클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었는데 얘네들 자체가 셀 사이클에 좀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인디렉트하게 간접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계속 포유류의 세포, 이렇게 컬처된 셀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들의 유전 정보나 이런 프로테인들 그런 것들의 기능이 사람의 기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사람에서의 현상을 정확히 이해를 하는 데에는 결국 포유류 모델, 컬처드 셀 모델을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팩스라는 실험 방법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팩스는 회사의 제품 이름이죠. 플로 사이토메트리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포유류의 세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셀 사이클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여기 간단하게 쓰여놓기는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 단계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세포들을 세포들의 DNA를 플로레센스를 띠는 물질, 훅스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염색을 하게 되면 세포마다 이제 형광을 보이겠죠. 플로레센스를 띌 텐데 만약에 DNA가 그냥 정상 상태, 즉 앰플리피케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면 상대적으로 신호가 약하겠죠. 그 신호의 정도를 가지고 플로 사이토메트리를 찍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두 개의 피크가 나와요. 근데 지금 x-axis가 이 DNA 컨텐츠, 다른 말로는 플로레센스 인텐시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게 2배가 됐다. 그 얘기는 DNA 양이 2배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G2 페이지나 S 페이지, G2나 이제 마이토시스가 들어가는 단계, M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1P이다. 그러면은 DNA가 레플리케이션 되기 이전이니까 G1 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 중간에 걸쳐 있는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DNA가 레플리케이션이 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딱 중간 수준으로 나온 거라서 이때를 S 페이즈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셀 사이클을 볼 수 있는 플로 사이토메트리를 이용해서 나왔을 때 결과이고 그리고 셀 사이클을 제가 이거를 좀 왼쪽에 있는데 이걸 먼저 설명을 한 이유가 솔직히 이거는 이 방법은 조금 어려워. 그리고 좀 피곤하죠. 현미경을 보고 만약에 이제 그 셀들의 셀 사이클 단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셀들의 외형이 좀 바뀌는데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셀들은 붙어서 이렇게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딱 플랫하게 바닥에 붙어서 자라는데 얘네들이 이때는 이제 인터페이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마이토시스를 시작을 하면은 얘네들이 셀들이 이렇게 딱 동그랗게 말리면서 스페리컬 스트럭처 약간 구형으로 이렇게 살짝 뜹니다. 이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주변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단계가 마이토시스 단계고 나머지 단계는 이제 인터페이스 단계인데 거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제 CDK와 사이클에 대한 연구 그리고 셀 사이클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CDK의 액티비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CDK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헤트로다이머리 컴플렉스에서 카탈리틱 도메인의 카탈리틱 펑션을 담당하고 있는 카이네이스죠.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를 포스폴레이션을 시켜줌으로써 다음 단계로 체크 포인트를 넘어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 사이클린이 CDK가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이름부터가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스죠.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붙어야만 액티베이션이 가장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몇 종류의 CDK와 사이클린들이 존재를 해요. 물론 종에 따라서 CDK 같은 경우는 뭐 이스트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인데 사람의 경우는 9개 CDK가 존재하죠. 근데 어찌됐건 이들이 작용하는 방식이 어떤 CDK와 어떤 사이클린이 조합을 이뤄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체크 포인트마다 담당을 하는 사이클린 CDK 컴플렉스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은 이제 한 CDK와 한 사이클린이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결합하는 식으로 예시가 나올 텐데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조합에 따라서 기능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각각의 조합에 따라서 만들어진 컴플렉스가 각각 단계마다
다른 단계마다 담당하는 역할들이 구분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CDK와 사이클린 컴플렉스가 기능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그 기능이 어떻게 해서 특정 단계에서 중요하게 기작을 하느냐, 그거는 단백질의 양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저희가 셀 시그널링이나 아니면 그 이전 단계에서 배웠을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프로틴이 포스폴레이션이 됐다라든지 이런 외부의 환경, 포스트 트랜슬레이션 모디피케이션 등에 의해서 기능이 조절이 되는 것들이 많았죠. 아니면 뭐 GPCR에서 G 프로틴 같은 경우는 뭐 GTP가 바인드를 했느냐, GDP가 바인드를 한 폼이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셀 사이클은 약간 그 관점도 포함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각 단계마다 특정 단계를 담당할 수 있는 이런 CDK들이 그 양이 급격하게 늘었다 줄었다를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셀 사이클은 한 번 들어가면 무조건 끝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셀이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고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한 번 들어가기 결정을 했으면 무조건 끝까지 다시 돌아가는 기작은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기작은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의 양 자체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액티비티라고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프로테인의 양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G1 S 페이지를 담당하는 CDK 같은 경우는 G1에서 S 페이지가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만 프로테인 양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액티비티도 높아지는 거죠. 근데 얘가 다른 페리오드에는 많이 분포를 하고 있지는 않죠. 대표적으로 마이토틱 CDK도 보면은 마이토티스가 시작을 하기 직전 레이트 G2 페이지 때부터 쭉 양이 증가하다가 마이토시스 단계에서 거의 피크 치고 그러면서 마이토시스가 끝나면서 거의 감소하게 되죠. 이런 양상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뒷부분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람의 경우는 CDK가 9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서에서는 뭐 대표적인 거 CDK 1, 2, 4, 6 이렇게 4가지나 주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CDK1 같은 경우는 사이클린 A와 B에 각각 결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둘이 CDK1이 사이클린 A와 결합을 하느냐 사이클린 B와 결합을 해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알아두시고 뒤에 부분 오늘 아마 다룰 거고 CDK2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사이클린 E, 사이클린 A 이렇게 조절하는데 CDK2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S 페이지로 들어가는 데 기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G1 페이지 때 관여를 하는 사이클린과 CDK는 각각 사이클린 D와 컴플렉스를 읽은 CDK4 아니면 CDK6 이런 애들이 관여를 해서 그 기작을 조절하게 됩니다. 제가 애지간하면 차트를 많이 안 쓰는데 안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보시는 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편할 거예요. 이 챕터가 유독 텍스트가 많습니다. 그림이 적고 차트를 보고 계속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사이클린과 CDK가 결합을 해서 각각 스텝마다 기능을 활성화를 하는데 과연 그럼 사이클린이 어떻게 CDK의 기능을 활성화시켰는지 좀 살펴보면 결국 이것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안 나와요. 교과서에. 결합을 하면 액티비티가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크게 2가지 정도의 팩터가 CDK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좀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카이네스 액티비티가 활성화를 하려면 여기에 보면은 액티베이션 룹이 있는데 이 액티베이션 룹이 포스폴레이션이 돼야 되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셀 시그널링 관련해서 수업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존재하는 몰레큘 중에 일부는 포스폴레이션이 되면서 액티베이션 룹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다운스트림으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기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지금 휴먼의 CDK2의 경우에 threonine 160번 아미노 레시드에 포스폴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액티비티가 증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이클린이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구조적인 특이성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린이 CDK가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사이클린이 붙어 있을 때에는 약한 수준의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threonine 160번 레시드가 이렇게 포스포레이션이 되면은 그 액티비티가 최대치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었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CDK에 사이클린이 결합을 하면서 CDK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특정한 사이클린과 이제 CDK 컴플렉스는 특정한 셀 스테이지에만 분포를 하게 되고 그때 이렇게 분포를 하는 이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체크 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는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단계마다 이제 분포를 하는 사이클린과 CDK 컴플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선 사이클린 1과 G1 사이클린 그리고 사이클린 D 컴플렉스를 살펴보면 G1 사이클린 CDK 이런 경우인데 이제 사이클린 D가 이제 G1 사이클린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CDK6랑 4랑 결합을 하는 주로 하는 역할은 이제 엑스트라셀룰라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멀티셀룰러 오르가니즘의 경우는 이런 그로스 팩터라든지 아니면 프롤리퍼레이션 이니비팅 팩터 성장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거를 외부 자극에 있는 그런 시그널링 모레큘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인지를 해서 시그널을 돌릴 즉 G1에서 S 페이지로 넘어갈지 말지 결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이클린이 이제 사이클린 D, G1 페이지에 사이클린을 할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CDK4와 6를 결합을 하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사이클린과 CDK의 그 컴플렉스가 특정 스테이지마다 딱 높게 피크 찍고 내려오고 이걸 반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뒷부분에서 차트를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G1 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좀 예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 증가했다 확 감소하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전체 셀 사이클에 걸쳐서 브로드하게 좀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런 특이점이 이제 양적인 특이점이 G1 사이클린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G1 S 사이클린, 사이클린 2죠. 정확히는 G1에서 S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주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CDK2랑 이제 결합을 하는데 앞에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레이트 G1 페이지, S 페이지 거의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양이 쭉 올라갔다가 S 페이지 때 피크를 찍고 그리고 다시 S 페이지 때 어쨌든 다시 내려와요. 그렇게 되고 그죠? 네. 이 사이클린 이어 CDK2가 컴플렉스를 이뤄서 이제 S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얘네들이 하는 주요 핵심 역할은 DNA가 레플리케이션 할 수 있도록 신호를 줘서 그 과정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S 사이클린, 사이클린 2와 이제 A인데 아까 보면은 G1에서 G1 S 사이클린이 거기도 사이클린 2가 있었죠. 여기 정도처럼. 근데 얘네들은 S 페이지에도 여전히 남아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S 사이클린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S 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것이 꽤 긴 시간 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G1 단계에서 발현을 시작하다가 S 페이지 가장 길고 마이토시스 초반까지 계속 남아있어요. 즉 G2 페이지 때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런 특징이 있고 마찬가지로 CDK2와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딱 넘어가는 시그널을 주고 결국 CDK2와 사이클린 A가 결합을 하면서 얘네 둘이 작용을 하는 것이 DNA가 정말 레플리케이션 할 수 있게 직접적으로 주변 단백질들의 포스포레이션과 이니비션 해주는 팩터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마이토틱 사이클린, 사이클린 A와 B가 있습니다. 보면은
발현되는 타이밍은 S 페이즈부터 이제 G2 페이즈 때까지 차츰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진짜로 DNA가 완전히 다 레플리케이션이 돼서 딱 남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만 액티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CDK1이랑 인크랙션을 하고, 얘네들은 마이토시스를 조절을 해주는, 마이토시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이클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마이토시스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타깃 프로테인들을 포스포릴레이션을 유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스포릴레이션을 하게 된 이때 마이토틱 사이클린들에 의해서, 마이토틱 사이클린 CDK에 의해서 포스포릴레이션 된 단백질, 그리고 걔네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모존 컨덴세이션, 그리고 뉴클리어 멤브레인 브레이크다운, 아니면 마이토틱 스피들 포메이션, 이러한 마이토시스 과정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네들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G1 사이클링부터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는 이 G1 사이클링, 그 브로드하게 증가를 했다가 감소를 하죠.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애들은 특정 스텝, 본인들이 기능을 하는 그 타이밍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조절 기작이 아까는 뭐 사이클링과 결합을 해서 액티베이션이 되고 뭐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양적인 측면, 양이 얼마큼 있느냐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그 양은 트랜스크립션이 많이 되느냐, 그리고 트랜스크립션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거기서 트랜슬레이션까지 됐을 때 프로테인이 생성이 되는 거죠. 프로테인이 생성이 되고 그 양이랑 반대로 프로테인을 또 제거를 해주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양이 지금 여기서 보면 늘었다 줄었잖아요. 그럼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거를 프로테인들이 분해가 되는 기작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비퀴티네이션 패스웨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현상이 각자 얼마큼 많이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특정한 단계의 이러한 사이클린들의 양이 결정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양 자체도 굉장히 특정 타임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은 그렇다 치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분해가 되는지 그 분해되는 기작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개의 이제 컴플렉스가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로 SCF라고 하는 몰레큘들에 의한 이제 프로테인 디그라데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SCF나 뒤에 나오는 APCC 이 경우는 둘 다 유비퀴틴 라이게이즈, 그래서 단백질 सब스트레이트에 유비퀴티네이션 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26S 프로테아솜이 결합을 해서 그 프로테인을 제거를 하게 되겠죠.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SCF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G1에서 S 페이지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기능을 합니다. 메커니즘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근데 이 SCF가 기능을 하는 방식이 좀 특이한 게, 기본적으로 이 프로테인 자체는 이 유비퀴틴 라이게이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셀 사이클 전체 기간 동안 계속 액티브한 상태예요. 켜져 있는 상태인데, 특정한 타겟을 인지를 하는데 그 타겟이 포스포레이션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이 셀 사이클 상에서 어떤 타이밍에 굉장히 이 SCF 타겟이 포스포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으면 이 SCF가 결합을 해서 유비퀴티네이션 시켜주고, 그거에 의해서 그 타겟 단백질들을 디그라데이션 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즉 셀 사이클 디펜던트한 포스포레이션이 일어나는 단백질들에 의해서 그 전체적인 기작이 활성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즉 서브스트레이트 디펜던트한 이벤트가 일어나게 되는 물질인데, 이거에 반해서 APCC의 경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APCC는 이름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아나페이즈 프로모팅 컴플렉스 or 사이클로솜인데, 여기 뒤에 사이클로솜 이거는 조금 지금 잊어버리셔도 되고, 아나페이즈 프로모팅 컴플렉스라는 얘기는 결국 아나페이즈를 빨리 아나페이즈로 갈 수 있게, 마이토시스 단계에서 아나페이즈로 도입할 수 있게 기여를 하는 단백질이라는 얘기겠죠. 그 얘기는 기능을 하는 단계가 마이토시스 후반부에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SCF처럼 이 APCC 컴플렉스 같은 경우도 유비퀴티네이션 시켜주는 유비퀴틴 라이게이즈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S페이저, M페이지 사이클린을 유비퀴티네이션 시켜주고 근데 얘네들은 항상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대신 특정 단계에서 포스포레이션이 되면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어떠한 컴플렉스랑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여를 하는 타이밍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APCC가 CDC20라고 하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기능을 하게 되면은 아나페이지에서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은 이제 크로모솜이 나눠질 때 코에신이라고 하는 몰리큘이 이렇게 붙어있죠. 묶어주고 있는 애들 있죠. 걔네들을 디그라데이션을 해주는 역할을 아나페이지 단계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CDH1 같은 경우는 또 좀 더 레이트 스테이지, 텔로페이지랑 주연 페이지 단계에서까지 기여를 하는데 이때는 또 다른 몰리큘들을 디그라데이션을 하는데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SCF랑은 구분되는 방식으로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고 근데 결국 둘 다 유비퀴티네이션을 시킴으로써 프로테인의 디그라데이션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사이클린의 레벨을 조절을 해주고 아니면 액티비티를 조절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기능을 조절해줌으로써 셀 사이클을 넘어가는데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두 개의 유비퀴틴 라이게이즈가 또 셀 사이클을 조절해주는 인자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실제 프로테인이 만들어지고 감소되고 그러니까 생기고 제거되고 이 과정에 의해서 전체적인 셀 사이클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얼마큼 분포가 되는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단순히 양적 양만으로 그 특정 단계에서의 단백질의 양으로만 그 모든 패스웨이가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일종의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에 의해서도 조절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오닌 160번의 포스포레이션이 되게 되면 액티비티가 더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이클린에 결합했던 것보다 더 최대치로 활성화가 되는데 이때 이러한 특정한 트레오닌을 포스포레이션 시켜주는 카이네이즈 CDK 액티베이팅 카이네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티베이팅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을 겪게 되고 이러면 액티비티가 증가를 하는 현상들이 있고 반대로 포스포레이션에 의해서 기능이 감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V1이라고 하는 이러한 카이네이즈는 굉장히 보존이 되어 있는 카이네이즈인데 지금 이게 어느 거였지? 마찬가지로 제가 배울 때 교과서상에 아마 CDK2의 경우도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CDK2의 15번째 타이로신 그리고 그 주변에는 14번째 스레오닌을 포스포레이션 시킬 수가 있어요. V1이. 근데 이 위치가 여기 CDK에 붙는 ATP 바인딩 포켓에 굉장히 가깝죠. 근데 만약에 이 바인딩 포켓 위치에 포스포레이션이 되면은 바인딩 포켓의 구조가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ATP가 정상적으로 결합을 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CDK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러한 다른 위치의 포스포레이션은 또 마찬가지로 기능을 블락을 해주기도 하고 못합니다. CDK 이니비터요. CDK 이니비터들 가운데서 이제 이러한 포스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결합을 해서 그 기능을 억제를 해주는 그러한 CKI라고 하는 총칭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이클린 디펜던트 CDK 이니비터라고 해서 CKI라고 교과서에서 설명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SCI라고 하는 그런 프로틴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그러한 것들이 또 사이클린의 CDK의 기능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나오는 이제 19.4 네 번째 섹션부터 6번째 섹션까지가 각각의 셀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앞에서는 이제 결국 오버뷰 얘기를 했고 사이클링과 CDK 자체에 대한 그런 특이성 그리고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스트 모델에서의 확립된 지식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19.4 여기에서는 여기 보면 커미먼트라는 단어가 기재가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셀 사이클을 한번 시작되면 어쨌든 끝까지 가서 그 사이클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irreversible한 프로세스라는 단어 표현을 교과서에서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irreversible한 프로세스라는 얘기는 한번 들어갈 때 신중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조절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방식은 지금 보면은 이 커미먼트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이스트의 경우는 스타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G1에서 S로 넘어갈 거냐 말 거냐 이게 가장 첫 번째 커미먼트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G1에서 S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사이클린의 수준에서 CDK와 사이클린 수준에서 보면 여기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G1 사이클링과 그에 해당되는 CDK 아까는 CDK4랑 6가 나왔었죠. CDK가 액티베이션이 돼서 G1 S 사이클링과 CDK를 액티베이션 시켜주면 S 페이지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있는 애들이 액티베이션 시켜서 다음 단계 애들 액티베이션 시켜주면 여기 경계 부분에 있어서 기능을 하는 애들의 기능을 액티베이션을 시켜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S 페이지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실제로 DNA를 앰플리파이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커미먼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스트랑 사람의 경우가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이스트를 보면은 첫 번째로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영양분이 우선 핵심 인자인데 뒷부분 조금 더 자세히 하면은 여기 있는 CLN3 이게 이스트의 경우 G1 사이클링, G1 페이지 사이클링인데 얘네들이 뉴트리언트가 존재를 하고 충분한 환경이 되면은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이 CLN3랑 G1 사이클린 CDK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 컴플렉스가 여기에 보면은 V5라고 하는 프로틴과 SPF라고 하는 프로틴이 있는데 SPF가 트랜스크립션 팩터예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액티베이션이 되면 G1 페이지의 사이클린 CDK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제 SPF라고 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기능을 막아주고 있는 V5라고 하는 단백질을 포스포릴레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포스포릴레이션이 된 V5는 SPF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 SPF가 기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SPF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다운스트림 G는 CLN1 아니면 CLN2예요. 3죠. 근데 CLN1이나 CLN2 같은 경우가 이스트에서는 이제 G1 S 페이지 사이클링입니다. 즉 뉴트리언트가 많아지고 G1 페이지 사이클린이 그리고 CDK와 결합을 해서 기능을 하게 되면 진 익스프레션 레벨에서 조절이 가능해지고 즉 진이 켜지게 되고 그러면서 CLN1과 CLN2 다음 단계에 필요한 사이클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스타트 이 단계 시그널을 줘서 다음 단계 S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진화적으로 보존이 된 메커니즘이고 지금 보시면 G1 페이지 사이클린이 액티베이션이 돼서 이거를 트랜스크립션을 막아주고 있던 인자를 포스포레이션 시켜주면서 제거를 시켜주고 그러면 억제되고 있었던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다음 단계의 사이클린의 발현량을 높여주면서 프로테인을 만들어서 S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G1 S 페이지 사이클린을 만드는 거죠. 이스트 지금 이렇게 됐는데 호유류의 경우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름만 바뀌었죠. V5 대신에 RB라고 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기능을 막아주는 이러한 서프레서가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사이클린 D, CDK4나 6, 즉 G1 사이클린과 이제 CDK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얘네들이 RB를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주고 포스포릴레이션이 된 RB는 여기 밑에 있는 E2F라고 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지면 E2F가 사이클린 E와 사이클린 A. 얘네들은 이제 S 페이지의 사이클린이기도 하지만 결국 G1 S 페이지 사이클린이 이제 사이클린 E였고 E가 근데 또 이제 S 페이지로 가입을 하니까 얘네들의 발현량을 올려주는 거죠. 즉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G1 페이지에 있었던 셀 사이클이 S 페이지로 넘어가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좀 특이한 거는 E2F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E2F가 이렇게 단백질로 있는데 E2F가 인코딩되어 있는 지인이 또 어딘가 있겠죠. 거기에도 스스로 붙습니다. 그 얘기는 얘가 액티베이션 되면은 자기 자신의 발현량도 증가를 시킨다는 얘기죠. 물론 적당한 타이밍이 되면은 다시 기능이 비활성화돼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S랑 M 페이지에 있는 CDK도 계속해서 여기 RB를 계속 포스포레이션 시켜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M 페이지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아니면 다른 말로 M 페이지의 CDK가 활성화된 상태로 계속 남아있을 때, 프로테인 양이 많이 남아있을 때까지 RB는 계속 떨어져 있고 E2F는 계속 프로테인 증가를 하고 기능을 계속하면서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아라 페이지가 지나게 되면은 이런 CDK들의 프로테인 레벨이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 포스포레이션, RB에 포스포레이션 시키는 정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렇게 포스포레이션이 좀 덜 된 상태, 상대적으로 이런 덜 된 상태를 저희는 하이포 포스포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이포 단계가 되면 얘네들이 포스페이트를 잃게 되고, 그럼 다시 RB는 뉴클레어스 안에 있는 E2F에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서프레스를 시켜주면서 필요한 사이클린이라든지 E2F 프로테인 자체의 발현을 감소를 시켜줍니다. 이러한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G1 사이클린이 액티베이션이 될 때 익스트라셀룰러 팩터들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스트의 경우에서 제가 뉴트리언트 얘기를 했었죠. 뉴트리언트가 충분하냐 안 하냐 이거에 의해서 CLS3가 액티베이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지만 G1 페이지에서 체크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뉴트리언트, 셀 사이즈, 그로스 팩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다음 단계로 커미먼트를 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이스트의 경우는 뉴트리언트를 사용을 하는데, 뉴트리언트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CLS3가 그렇게 막 존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프로테인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뉴트리언트가 충분하면 톨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이용을 해서 CLS3 프로테인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여기서 프로테인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CLS3는 프로테인이 굉장히 언스테이블합니다. 잘 분해가 돼요.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인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결국 양을 결정을 하는, 그리고 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주는 단서가 되는데, 이게 재미있는 것이 CLS3 같은 경우는 트랜스크립트 상태로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트랜스크립트, 그러니까 RNA 상태죠. RNA 상의 ORF 위쪽, 그러니까 5' 뮤테 unTranslated 리스를 보면은 여기에 다른 프로테인이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결합을 해서 이 프로테인이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것을 막게 되는데, 이렇게 막혀 있었던 상황을 뉴트리언트가 충분해지면 그 셀 자체가 인지를 하는 톨 시그널링에 의해서 이 이니비션이 풀리게 되는 거죠. 이니비션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CLS3가 트랜스크립트 상태로 있던 것이 프로테인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방식을 이스트는 활용을 합니다. 적합한 그림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를 하긴 했는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스트와는 다르게 이제 멀티셀룰러 오르가니즘 같은 경우는 뉴트리언트가 충분하다 안 하다가 조금 의미가 좀 적은 것이, 주변에 어쨌든 셀들이 많이 있고 계속해서 뉴트리언트가 일종의 시스템으로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뉴트리언트가 적은 것, 많은 것만 가지고 이러한 사이클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더 핵심으로 작용을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배웠었던 그로스 팩터,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사이토카인들 중에서는 기능이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작은 크기의 프로테인으로 셀 시그널을 조절해주는 몰레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결과에서 하는 기능이 셀의 그로스 아니면 셀의 디비전, 셀 사이클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셀 사이클을 조절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사이토카인들을 특별히 이제 각각 마이토젠과 안타이 마이토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종의 다 사이토카인 그로스 팩터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제 마이토젠 같은 경우 즉 셀 사이클을 계속 돌려라 라는 신호를 주는 사이토카인의 경우는 결국 결합을 해서 리세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패스웨이 배웠죠? 그거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트랜스크립션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트랜스크립션을 유발하는 기작은 크게 두 종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나는 early response, 다른 거는 late response인데 early response는 좀 더 광범위하게 다양한 셀 사이클을 조절을 해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을 먼저 활성화를 시켜주는 대표적으로 C준이나 비과 같은 애들을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고 late response 진 같은 경우는 이러한 활성화된 C밀이나 C준, C4 이런 애들을 통해서 이제 걔네들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작용을 하고 거기서부터 나온 애들을 이제 late response 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패스웨이를 이용을 해서 사이토카인에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패스웨이를 이용을 해서 셀 사이클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이 마이토젠 같은 경우는 반대 기능인데 마이토젠이 셀 사이클을 계속 진행을 하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안타이 마이토젠 같은 경우는 이제 셀 사이클을 더 이상 돌지 않게 막아주는 반대 기능을 하고 있는 애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TGF-베타, 트랜스포밍 그로스 팩터 베타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고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세포의 특이성을 살펴보면 가장 최종 단계까지 분할을 한 세포는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죠. fully differentiated 셀들은 이제 proliferation을 하지 않는 게 정설인데 그렇다면은 안타이 마이토젠을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세포가 만약에 분할을 하게 되면 differentiation을 하게 되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TGF-베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분할을 유발하는 스템셀에서 분할을 유발하는 인자로 사용이 되는데 그런 기작을 통해서 셀 사이클의 회전을 막게 되는데 공통점은 결국 커밋먼트를 해주는데 가장 필요한 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G1 사이클린이랑 CDK였죠. G1 사이클린과 CDK가 활성화가 되고 아니면 어떤 애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음 스텝에 필요한 사이클린과 CDK 컴플렉스를 만들어내고 활성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G1 CDK 컴플렉스의 세포 내 축척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방식으로 셀 디비전, 셀 사이클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안타이 마이토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신 분?